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제7강 전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로망인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짓지 말을 것인가, 땅을 살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은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전원주택들을 보면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계면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글자 그대로 주택과 전원, 채전, 터밭을 같이 갖고 있는 전원주택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금강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도 있고, 이 안쪽에 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금강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쁘죠? 한 대지 200평 되는 전원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시내에 있는 금강면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2층으로 지은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은 지 조금 오래는 됐지만은 이 앞에 터밭인데 터밭 대신에 잔디를 깔아서 조경으로 잔디를 깔아서 이쁘게 가꾼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중리 금강면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산속에 있어요. 이런 게 그 특징이 주택하고 전답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 4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건축은 한 14평 밖에 안 되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요것은 2차선에 이것도 금강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지은지 조금 됐지만은 이 앞쪽에 밭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한 400평 되는데 이 앞쪽에 전부 다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실제 나와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은 단독으로서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쪽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앞쪽에 전원주택 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조주택인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와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고산면에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여기가 저수지 앞에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입니다. 전형적인 그 조망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 보셨던 한 단독 형태의 전원주택입니다. 아주 부지 면적은 적지만은 아주 효율적으로 지은 전원주택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전원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 같습니다. 아주 좋죠. 진짜 완전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런 전원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런 전원주택도 있고, 이건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별장인데 독특한 집이죠. 아주 고가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감도상에 나오는 호숫가 강가 옆에 전원주택입니다. 이것도 실제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아주 멋있는 로망 같은 전원주택이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숫가 옆에 있는 전원주택의 이미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전원주택을 그전부터 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면적이 상당히 높은 고급 빌라라고 볼 수 있죠. 해외에 있는 단독 전원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요 정도 한 되면 좋겠죠. 이것도 상당히 이 면적이 좀 있는 주택입니다. 해외 전원주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호숫가에 있는 주택인데 독특한 단독 전원주택, 별장, 펜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완전 뭐 강태공이 낚시할 때 쓰는 전원주택 그런 것 같습니다. 청풍명월의 무릉도원 같은 전원주택. 해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전원주택, 단독주택, 아주 3층으로 지은 기가 막힌 해외 이미지상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조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 임으로 이런 그 전원주택을 뭐 하면서 주택의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전원주택이 뭐냐? 단독주택이에요. 결국은 주택에는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상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전원주택,
전원이라는 것은 주택에 전답이 딸려서 그림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채전, 그러니까 야채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딸린 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보죠. 단독주택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인지,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가구는 19세대 미만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한번 제가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요. 제가 원래 금융권 출신입니다.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자, 이렇게 19세대를 졌다 치면은, 이 소유가 홍길동, 김갑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소유가 홍길동이에요. 단독이에요. 세대 수만 19세대까지 가구수가 많대 다 가구예요. 그래서 대출받기 어려워요. 물론 이 자체도 홍길동, 김갑순으로 시설 이용이 독립되고 이러면은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참고로 19세대 넘어간 건 뭔데요?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러죠. 막 30가구, 50가구 뭐 이렇게 짓는 거. 그 이명박 정부 때 한창 유행했던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은 뭐 이렇게 4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이 200평 초과되는 거,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것은 다세대. 이 건축법상 개념이에요. 이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빌라, 맨션, 펜션 이런 개념이 건축법상 주택의 개념의 이름이 아니에요. 빌라, 맨션, 펜션은 서양에서 따온 하나의 통칭입니다. 빌라, 뭐 고급주택, 뭐 맨션, 프랑스의 대주택, 뭐 펜션, 연금 받는 주택 해가지고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래서 그럴 뿐이지 건축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어는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베란다와 테라스, 주택을 설명하면서 알아두시면 손해볼 거 없어요. 이런 것은 뭐 어디서 잘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아시겠지만은, 베란다는 글자 그대로 벽체와 지붕이 있어서 있는 걸 말하고, 테라스는 벽체와 지붕이 없이 바닥만 있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층이에요. 여기 2층입니다. 2층에서 이 부분에 창문 열고 나가면은 이 부분이 뭐예요? 테라스. 벽체와 지붕이 없잖아요. 베란다가 되려면은, 우리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기 지붕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잖아요. 이건 베란다고요. 이것이 없는 것이 테라스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앞에 까는 건 이제 전원주택의 데크라 그러고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서 베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는 뭐냐 그러면 협곡, 계곡, 만이라는 뜻인데, 우리 손가락 엎어놓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스며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형태를 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아파트나 주택 쪽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베이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자, 거실 1베이, 1베이, 방 하나 2베이, 또 방 하나에서 3베이. 요즘 아파트도 25평 4베이까지 나오죠. 4베이. 이 남쪽 기준이에요. 이걸 베이라 그래요. 3베이니 4베이니 참고하세요. 다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전원주택이 중요한 건 향이죠. 남향, 동향, 서향, 북향인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남향은 뭐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동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동향이 안 좋겠죠. 서향은 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북향은 또 나름대로 작업실이나 음식점 하는 데는 또 북향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호한 거는 주택으로서는 남향, 동향을 제일 많이 선호하죠. 자, 그래서 전원주택하고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좀 구별해요. 아파트는 확연히 구별되고요.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이고, 타운하우스는요, 단독형이 있고 공동형이 있어요. 단독형은 뭐 전원주택의 고급
전원주택이라 볼 수 있지만은 공동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서 말씀드렸던 통칭 빌라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어서 앞에 마당을 같이 쓰는 경우 이런 게 공동형이에요. 그런 것들은 공동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타운하우스는 우리나라 2000년도부터 도입되면서 아직 그다지 한국에서 성공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용인 쪽에는 동백 쪽에도 많이 있어요. 자, 전원주택의 장점이 뭐냐? 최대 장점은 뭐 전원주택의 최대 장점은 뭐겠습니까? 층간소음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층간소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애완동물 키우기 좋죠. 애완동물 키우기 좋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반면에 층간소음 신경 안 쓰고 애완동물 키우기 좋은데 그런 방면에 가장 약점이 뭐겠어요? 한가성이에요. 부동산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순간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 구조적으로 단열 난방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뭐 방식이 발달돼 갖고 단열 난방도 잘 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습기, 곰팡이, 어두운 골목길 뭐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 단지가 아니니까. 자, 타운하우스는요, 아파트처럼 관리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타운하우스의 단점은 척간소음, 옆집하고의 벽 사이의 소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지도 적고 가격 관리비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그 조경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쳐서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옆집에서 고기 구우면 냄새 다 넘어와요. 그 다음에 옆집 개가 짖으면은 밤에 잠 못 자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는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이런 건 완벽하고 황금성 최고로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죠. 개 키우기도 어렵지만은 층간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원주택을 지을 때 고려할 사항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나만의 아파트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옆집 앞집 뒷집 눈치 안 보고 사는 대신에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 근면해야 돼요. 이거 밑받침이 안 되면 전원주택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멀리 있으니까 감안해야 되고 보안 자체 보안해야 되고 CCTV 달든지 해야 되고 관리도 자체 관리해야 돼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은 이런 게 TV 같은 데 보면은 손재주 좋은 분들이 전부 다 창고 만들어서 공구통 갖다 놓고 다 만들고 부수고 짓고 하죠. 좀 그런 솜씨가 있으면 좋아요. 직주 건조면 포기해야 되죠. 거의 뭐 멀리 있으면은 직장하고 집하고 감안해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단열 난방 좀 강화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전원주택 건축 방식은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내구성, 부식, 압축력이 강해요. 공사비는 높지만 공사기간이 길죠. 평당 한 48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H빔 가장 간단하게 짓는 거예요. H빔은 뭐 공사비는 싸고 공사기간 짧지만 열 부식에 약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경량 목구조 나무로 짓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습도 조절도 좋고 충격이 강하다 그러는데 뒤틀림이나 소음이나 습기에 약하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가격은 평당 420부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 건축 시공하시는 분하고 충분하게 건축업자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전원주택 건축 절차 보시면 1단계는 뭐 토지 매입을 하는 거고요. 2단계는 인허가 받는 거고요. 3단계 공사하고 4단계 준공 내면 이 어떤 이론상은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상은 상당히 복잡하죠.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그래서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전원주택을 원형지 매입을 하면 그대로 그 원형지 지으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 분할을 해서 지을 때가 있어요. 분할을 땅을 샀는데 분할을 해서 나 이 땅에 전원주택 짓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분할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분할 도서 작성해가 허가 신청하고 승인하면 청량하고 성과도 제출하면 지분이 부여되죠. 여기가 1 같으면 여기 1-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혹은 원형지 그대로 매입을 해서 바로 인허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건 토목이에요. 위로 짓는 건축에 대한 건축이고요. 그래서 토목은 진입도로라든가 대지를 다진다든가 오폐수를 묻는다든가 배수관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토목 설계사에서 토목 설계하는 겁니다. 토목을 설계해서 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 거는 건축 설계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한테 인허가를 의뢰해서 인허가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는 진입공사 들어가는 도로 진입공사하고 대지 다져야 되고, 부대공사, 전기수도, 정화제, 오폐수관 묻어야 되고, 제화조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본격적으로 하면 됩니다. 꽁구리 치면서 골조 올리면 되고요. 자, 4단계로는 이제 다 공사 끝나면 도로 준공을 해야 되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 준공하고 법상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적지복구 준공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뭐냐 그러면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집을 짓는데 이 앞에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 집을 지으면서 공거리를 치는 바람에 뭐 여기 도로 부분을 조금 손상시켰어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걸 다 걷어내고 했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원형대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적지 복구 전량 원형대로 이거 허가 맡아서 준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가장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절차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그러면은 참고로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콩주택이라고 있어요. 전원주택하고 유행할 때 땅콩주택은요, 대지 하나에 건물이 2개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여기는 김갑순이가 살고 여기는 홍길동이가 살아요. 이게 한때 뭐 유행한 듯 했는데, 땅콩을 까보면 왜 땅콩 아예 2알이 들어 있잖아요. 몸통은 하나인데 대지는 하나인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 법상요, 여기 대지 하나인데 소유가 둘이어서 소유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대출 받을 때 건저당권 설정할 때 홍길동이가 대출 받을 때 김갑순이도 건저당권 같이 설정해 줘야 돼요.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그래서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보면은 당장 집을 지을 것입니까 말 겁니까 먼저 여쭤봐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땅을 사서 나중에 그냥 여차하면은 나중에 퇴직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현재는 애들이 어리니까 금요일에 와서 농사 좀 짓고 영농생활하고 체험 영농하고 애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시고, 글자 그대로 오부 이촌, 오일은 도시에서 오도 이촌, 이틀은 뭐 촌에서 산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파는 거고요. 아니면 퇴직하고 애들은 다 컸으면은 시집장가 보냈으면 나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나는 평생 살겠다, 한가승가 안 따지고 시세 차이가 관계없이 전원생활 하시겠다 그러면 전원주택 짓는 것이고, 당장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적습니다. 한번 농막을 지어서, 농막이 요즘 전원주택처럼 아주 이동식 조리주택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보시고 한번 전원주택을 지을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